안녕하세요. 화요일 밤에 책 먹여주는 여자 책먹여의 양지호 변주은입니다. 글자는 살이 안 쪄요. 살은 뇌가 쪄요. 네, 오늘 저희 책먹여의 첫 방인데요. 주님 많이 떨리시죠? 네, 먼저 제 소개를 먼저 드리면 제 이름은 변주은이고요. 현재 서대문구 FM 하모니 DJ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서대문구 주민은 아니었는데 용산구에 있는 여대를 다녀서 이제 대학 때 신촌에서 자주 놀았던 추억이 있어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책을 읽는 걸 좋아해서 이제 학교에서 밤샘 책 읽기라는 대회를 할 때 이제 책도 자주 읽고 했었는데 졸업을 하고 나니까 도서관과 멀어지니까 이제 책을 읽을 기회가 줄어들더라고요. 맞아요. 네, 지호님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서대문구에 살고 있진 않지만 서대문구에 직장이 원래 있었어서 서대문구에 상당히 애정을 갖고 있는 경기도 주민 26살 양지호입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 참 책을 좋아했었거든요. 저는 약간 활자 중독이었는데 크고 나니까 책을 즐기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에서 화요일 밤에 매주 화요일 밤에 하는 이 힐링 충전소라는 코너에서 우리 책 먹여를 진행하게 돼서 여러분들과 함께 책을 나누고자 이렇게 DJ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일화도 있어요, 주님. 머리를 감을 때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트리트먼트를 하고 기다리는 시간 동안 트리트먼트 성분표도 막 읽고 그랬거든요. 아, 진짜요? 네, 좀 귀엽죠? 내가 나보고 귀엽다고 하니까 좀 이상한가? 아무튼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기고 나서부터는 굳이 책을 안 보게 돼가지고 이 서대문구 힐링 충전소 코너에 주민분들과 함께 책을 읽어보고자 이렇게 왔습니다. 우선 우리 힐링 충전소 코너는 원래 화요일 밤 12시, 밤도 아니죠. 자정이죠. 네, 12시에 원래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는 지금 12시에 나와서 녹음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미리 녹음을 해두고 12시에 틀어드리는 거랍니다. 91.3MHz 에서 네.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PD님한테 듣기로는 산으로 둘러싸인 지형에는 잘 안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 목소리를 잘 듣고 싶으시면 평평한 평지에 가서 들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또 앱이랑 유튜브도 있으니까 다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찾아서 와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희 방송을 누가 본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지금 좀 익숙해지지가 않아가지고 네, 저희는 이 라디오 진행을 맡으면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저한테도 도움이 되고 듣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희가. 그래서 이 코너를 진행하면서 꼭 도움이 되길 바라요. 미디어와 아날로그를 접목시킨 느낌. 너무 좋죠. 그래서 제 목표는 함께 책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이 라디오 제목, 그 힐링 충전소 코너 안에 있는 저희 라디오 제목은 책 먹여입니다. 책을 먹여주는 여자. 제가 이거 사실 어디서 따왔냐면 어렸을 때 되게 재밌게 읽던 동화가 있어요. 책 먹는 여우라고. 혹시 주님 아세요? 책 먹는 여우요? 이솝 우화 여우 얘기인가요? 이솝 우화는 아니고 때에 나온 이야기인데 2005년쯤에 나온 이야기거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나왔던 동화책인데 책을 여우가 읽어요. 읽은 다음에 소금이랑 후추 간을 해서 먹거든요. 진짜요? 그래서 여우가 엄청 똑똑해요. 그래서 이게 크게 상관은 없지만 그냥 갑자기 책 먹는 여우? 재밌다. 우리는 책 먹는 여자? 해서 책 먹여. 다음에 저희 그 책으로도 한번 해볼까요? 그 책으로 57분을 채우기는 힘들. 그래요? 아니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번 첫 방에 책 이름이 뭐죠? 저희는 조지 오웰의 1984 준비했습니다. 네, 사실 1984 참 이걸 얘기하려면 5박 6일도 참 모자라지만 저희가 아직 초보들이어서 네. 이걸로 57분을 채우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맞아요. 이게 읽는데 거의 하루 종일 걸렸어요. 뭐 집안일도 하면서 틈틈이 하고 읽었으니까 하루 종일 걸린 건데 지호님 얼마 정도 걸리셨어요? 하루면은 엄청 빨리 읽으신 건데 하루 종일 읽으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네. 틈틈이 읽었어요. 저는 좀 오래 걸렸어요. 저는 지하철에서 그 M모사의 독서 앱으로 읽었는데 저도 그걸 읽었어요. 그쵸. 요즘 사람들 책 그 종이로 잘 안 읽잖아요. 네. 네, 그래서 한 일주일 정도 걸렸고 읽으면서 되게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조지 오웰이라는 작가가 참 머리가 좋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자기소개 먼저 이렇게 진행됐고요. 2부에서는 이제 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등장인물들 성격, 직업, 배경, 가치관들이 들어가고요. 그다음 서론, 본론, 결론에 대해서 줄거리를 소개하고 그다음에 현실과 이 책이 비슷한 점, 시사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그다음에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재밌는 것들 그리고 명대사나 페이지, 상황극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노래를 틀어드리고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코너 소개도 했으니까 잠깐 쉬어가는 겸 인사도 할 겸 아이즈원의 잘 부탁해. 앞으로 잘 부탁해를 한번 듣고 가볼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보여줄 수 있게 앞으로 잘 부탁해. 속에 그적인 보잘것없는 낙서는 네가 봐주면 꿈이 돼. 걸음 뒤따라 걸어 네 모습이 혼자 외롭지 않게 해줘서 넘어지고 가슴이 차올라도 이 모든 게 너의 행복이 된다면 너의 두 손에 나의 용기로 모두 다 채우고 싶어. 반복되는 내일이
네, 앞으로 잘 부탁해. 이 노래 되게 중독성 있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저 이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제가 골랐어요. 아, 진짜요? 아, 이거 좋아해가지고 고르셨구나. 저희 1984 들어가기 전에 먼저 작가 소개해드릴게요. 조지 오웰 작가님 어떤 분일까요? 이 오, 1984로 유명한 조지 오웰 작가님 다들 이름 들어보셨죠? 동물농장을 쓰신 작가분이기도 한데 이 조지 오웰 작가분은 정치적인 작가로 유명하죠. 근데 네. 사실 이 조지 오웰이 제국주의 경찰이었어요. 아, 그런 과거가 있으셨구나. 네, 직업 경찰. 아, 먼저 경찰이었던 시절에 이제 옛날에 조지 오웰이 하루는 미얀마 시장에 나가서 코끼리를 죽이라는 명령을 받고 출동을 해요. 근데 그 출동해서 현장에 가보니까 코끼리가 발정이 났던 코끼리가 잠잠하고 그래서 조지 오웰은 코끼리를 죽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코끼리 사냥을 구경 온 군중들의 함성 소리 떠밀려서 코끼리가 잔인하게 총살이 돼요. 그때 조지 오웰은 이 사건이 통해서 제국주의의 허상을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서양 국가들은 자기가 주인공이라고 착각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침탈하는데 사실은 그 영웅주의에 빠진 꼭두각시에 불과하다고. 그 길로 그거를 깨달은 오웰이 경찰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작가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러면서 조지 오웰이 작가가 되고 저희는 1984와 동물농장이라는 명작을 읽을 수 있게 되죠. 아, 주은님 되게 조사 많이 하셨다. 저도 이 비슷한 이야기를 어디서 봤냐면, 역시나 같은 독서 앱, M모의 서재, 네. 여기서 1984 찾다가 이제 사전 조사를 위해 찾다가 발견한 책인데, 코끼리를 쏘다라는 그 조지 오웰의 또 하나의 책이 있어요. 네. 여기서 이제 써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오웰은 8살 때 사립 예비 학교에 들어갔대요. 그러니까 사립 예비 학교니까 되게 상류층 자제들이 많을 거잖아요. 조지 오웰도 네. 상류층이었나요? 조지 오웰이 상류층이었다고 보기에는 상류층 애들에게 심한 차별을 당해서 우울한 소년 시절을 보냈고 그렇구나. 장학생으로 명문사립 이튼 칼리지 유명하잖아요 아직도. 역시 네, 이튼 칼리지. 똑똑했네요. 네. 이튼 칼리지에 들어갔는데 이제 장학생으로 들어간다 보니까 계급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학 진학을 포기한 거죠.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계급 차이에 대한 차별을 받고 대학 진학을 포기한 다음에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경찰로 근무했지만 주은님이 말씀하신 일화처럼 제국주의의 모순과 한계를 느끼고 경찰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코끼리를 쏘다에 실려 있는 이야기고요. 오웰은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 파리와 런던의 밑바닥 생활을 거쳤대요. 역시 작가라 그런지 그 삶의 경험이 참 스펙트럼이 다양한 것 같아요. 네,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서 이런 책들을 쓰는데 배경이 될 수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스페인 내전에 참가를 했는데 와 전쟁까지 참가하고 그래서 이렇게 잔인함이 많지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잘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험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고 무엇을 써야 하는지 깨달아 갔다고 합니다. 역시 그냥 얻는 지식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깨달음은 정말 경험을 통해서 나온다는 점 그리고 이런 오웰의 스펙트럼 넓은 경험들을 이 훌륭한 소설들로 우리가 다시 접할 수 있다는 점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독서의 이점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웰은 나는 왜 쓰는가라는 책에서 또 자신이 글을 쓰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데요. 이 오웰이 말하기를 자신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글을 쓴다고 고백을 했어요. 나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글을 쓴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작가다라는 말이 본인 입에서 그때서부터 네, 생겨난 네, 거구나. 본인 입에서부터도 나왔다. 근데 어떤 책도 정치적 평양으로부터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선언을 했어요. 솔직히 맞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뭐 정말 사소한 문제더라도 정치가 개입되지 않은 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쵸. 오웰은 사회주의자였대요. 하지만
맹목적으로 사회주의에 동조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사회주의였다는 게 상당히 놀라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회주의가 아닐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1984나 동물농장을 읽다 보면은 제 입장에서는 뭔가 사회주의의 반대, 민주주의 뭐 이런 거에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회주의자였네요. 그쵸?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면 맹목적인 사회주의자가 아니었다면은 뭐 약간 급진파는 아니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쵸. 사회주의자는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책을 또 냈는데요. 사회주의자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라 인류애라고 단언합니다. 저는 이 점에서 되게 정말 현명한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회주의에서 행복을 목표로 하면 제 생각에는 개인의 행복이잖아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인류애를 목표로 했을 때 다 같이 공동체의 인류애. 굉장히 그릇이 큰 사람이네요. 조지 웰스가. 네, 정말 감동적이네요. 저 이러다가 사회주의자로 낙인 찍히는 거 아니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네, 오웰이 살았던 그 1940년대의 소련 사회가 네. 1927년부터 1953년까지 소비에트 연방이라고 하죠. 그 역사는 흔히 스탈린의 지배기로 불리잖아요. 그 스탈린이 누구냐 하면 공산주의 혁명가, 노동운동가이자 소비에트 연방의 군인, 정치인, 작가, 시인, 언론인 엔잡러시네요. 엔잡러. 네, 엔잡러. 네, 이분이 유명한 이유는요. 1924년부터 1953년까지 소비에트 연방의 최고 권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러시아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던 조지아 출신이에요. 러시아의 출신이 아니에요. 조지아 출신인데. 그래요? 몰랐어요. 네. 이분 과거 또 약간 히틀러처럼 좀 반전이에요. 원래는 정교회 성직자를 꿈꾸셨대요. 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독재자의 길을 걷게 된 건지, 네, 참 신기하죠. 신기하네요. 네. 그래서 원래는 기독교 신앙이었으나 공산주의 혁명 사상에 이제 감명을 받으시고 이제 공산주의 운동가, 노동 운동가가 되신 거죠. 그래서 이분 치시면은 히틀러가 제일 먼저 연관 검색어로 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약간 닮기도 닮았어요. 얼굴도. 닮았어요? 네, 닮았어요.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수염이 코수염이 닮았구나. 네,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스탈린이 조금 더 코수염이 가로로 넓네요. 네, 개그고요. 저 때는 코수염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히틀러랑 원래 협력 관계였다가 그래서 1939년에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나치 독일, 히틀러가 이끌던 나치 독일과의 독소 불가침 조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독일이 1941년에 배신을 해서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발발한 독소전쟁 초기에는 제대로 군사 정책을 발휘하지 못해서 수도인 모스크바까지 위협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어떤 전투들을 계기로 전세를 역전시켜서 나치 독일군을 항복시키고 함께 소련이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이 된 거죠. 네, 히틀러와 스탈린은 이렇게 각국의 원수였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고 이 1984년이 아니라 1984의 배경에는 제2차 세계대전과 뭐 나치 독일과 또 뭐 소비에트 연방과 이런 배경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 주님 1984 책 제목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혹시 아세요? 1948년에 이분이 쓰셨잖아요. 네. 1948년 1948을 뒤집어서 1984라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1945년에 끝났잖아요. 2차 세계대전이.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쓴 게 되는 거죠. 이 2차 세계대전이 사망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많았던 전쟁이에요. 총 사망자가 7,500만 명이었거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이 민간인이었어요. 상당히 잔인한 역사였죠. 이 잔인한 역사를 겪은 후에 이제
조지 오웰이 1984를 썼기 때문에 되게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죠. 1984의 줄거리를 듣기 전에 한번 우리 쉬어가는 겸 노래를 하나 들을까요? 뭐 들을까요, 주님? 우울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럼 굉장히 행복한 희열, 굉장히 강한 행복의 유포리아 어떨까요? 방탄소년단의 유포리아 듣고 가겠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저 사실 유포리아가 유토피아인 줄 알고 방탄소년단 유토피아 근데 안 나오더라고요. 발음이 비슷하죠.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유포리아였더라고요. 우리 디스토피아적 소설인 1984 소개하기 전에 유토피아 발음 비슷한 유포리아 한번 듣고 가겠습니다. 너는 내 삶에 다시 뜬 햇빛 어린 시절 내 꿈들의 재림 모르겠어 이 감정이 뭔지 혹시 여기도 꿈속인 건지 꿈은 사막의 푸른 신기루 내 깊은 곳에 아프리오리 숨이 막힐 듯이 행복해져 주변이 점점 더 투명해져 저기 멀리서 바다가 들려 꿈을 건너서 숲을 너머로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가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Euphoria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Close the door now When I'm with you I'm in utopia 지워진 꿈을 찾아 헤맸을까 운명 같은 하나말과 달라 아픈 너의 눈빛이 나와 같은 곳을 보는 걸 When you please stay in dreams yeah. 저기 멀리서 바다가 들려 꿈을 건너서 숲을 너머로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가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Euphoria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모래바닥이 갈라진대도 그 누가 이 세계를 흔들어도 잡은 손 절대 놓지 말아줘 제발 꿈에서 깨어나지마 저기 멀리서 바다가 들려 꿈을 건너서 숲을 너머로 선명해지는 그곳으로 가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euphoria Take my hands now You are the cause of my Close the door now When I'm with you I'm in utopia 네, 지호님의 자세한 시대적 배경까지 1984에 대해서 미리 사전 정보 잘 들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1984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1984는 총 3부로 나뉘어져요. 책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1부는 주인공의 윈슨턴에 대한 설명을 하고 2부는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겠죠.
오. 줄리아와 주인공의 사랑을 이야기 나누고 네. 3부는 그들이 어떻게 이 사회에서 몰락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은 1949년도에 쓰여졌는데요. 1949년도에 당시에 쓰인 책인 거를 감안을 하면은 1984년도는 굉장히 먼 미래죠. 그쵸. 40년 더 된 미래니까요. 네. 그래서 이 소설은 SF 소설이라고도 해요. 과학의 발달 결과 인간 생활이 어떻게 될 건지 이제 그걸 그린 소설이기 때문에 SF 소설이죠. 여기서 이제 그 미래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부정적인 방향으로 펼쳐지게 돼서 이거를 디스토피아 SF 소설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조지 오웰의 1984는 디스토피아 SF 소설 장르에서 가장 손꼽히는 명작이고요. 이 지도층에서는 유토피아라고 주장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디스토피아 사회의 전형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아까 지호 씨가 얘기했듯이 네. 이 책이 전쟁이 끝난 뒤에 쓰여진 소설이기 때문에 네. 이 책이 배경이 되는 1984년의 지구도 오세아니아, 유라시아, 동아시아 전체주의 국가로 분리돼서 네. 전쟁을 하고 있는 배경이에요. 아, 그쵸. 이 책은 전체주의에서 감시가 이루어지는 사회인데요. 여기서 이제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 씨는 이 빅브라더 사회에서 보기 드문 별종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진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의심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항상 주인공들은 이렇게 힘들 만한 짓을 골라서 하곤 하죠. 그렇죠. 그래서 주인공이죠. 네, 맞아요. 이 책에서 그래서 세계는 영구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텔레스크린에 의해서 24시간을 주인공들이 다 감시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그 감시당하는 그 체제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인 거죠. 이 주인공 윈스턴 스미스는 39살의 외부 당원입니다. 과거의 신문 기사나 잡지 등의 기록을 이제 당의 주장에 따라서 모순되지 않게 왜곡하는 일을 맡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최근 들어서 삶의 불신과 회의를 막 느끼는 거죠. 정확하게 윈스턴이 하는 일은 이제 과거 신문 기사나 내용을 현 시점에서 당의 노선과 맞아 떨어지게끔 수정을 하는 거. 그러니까 수치를 조작하고 왜곡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이 주인공 윈스턴의 불신이 계속해서 커지게 되는데 여기에는 모두 빅브라더의 의도가 개입되어 있어요. 어떤 의도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역사책에 있는 글자조차도 조작된 거죠. 이 빅브라더는 모순의 의문을 가지는 언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고 당이 민주주의가 아닌 걸 느껴도 민주주의 수호자라고 굳게 믿으라고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 작중언어로 이중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저 근데 그거 생각나요. 어떤 거요? 중국이요. 중국이요? 네, 중국이랑 북한이요. 아, 요즘에도 그렇잖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지 않지만 다른 세계 다른 국가에서는 이런 일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중국에서만 해도 이제 연예인들이 SNS를 굉장히 조심하고 국가가 네네, 감시를 국가가 하죠. 네, 개입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보면은 이 조지 오웰의 책이 진짜 성경 지명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기도 하면서 아직도 나아지지 않은 곳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손꼽히는 명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네, 중간에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 잠시 소개를 다시 하겠습니다. 저희는 서대문 공동체 라디오의 힐링 충전소 코너의 책 먹여주는 여자의 양지호, 변준이고요. 저희 서대문 FM은 91.3MHz에서 방송이 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화요일 자정에 되고요. 재방송은 다음 날에 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계속 진행할게요. 그런데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이 윈스턴도 이 사랑에 빠질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2부에서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적이다, 그쵸? 네, 인간이죠. 윈스턴은 자신한테 관심을 갖게 되는 줄리아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요. 근데 이 국가가 자유로운 연애도 통제하고 그러는 국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 둘은 서로에게 마음이 끌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연애를 해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연애를 통제할 수 있죠? 사람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참 네. 신기해요. 그쵸? 통제를 할 수 없죠. 네. 그래서 이 둘은 비밀 연애를 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네. 근데 이 여자 주인공 이름이 줄리아잖아요. 네. 우리 어차피 한번 쉬어가면서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저 그 노래 듣고 싶어요. 어떤 거요? 줄리엣, 내 마음을 받아줘요. 누구 노래죠? 샤이니요. 아! 죄송해요, 여러분. 듣고 갈까요? 네, 한번 노래 들고 가겠습니다. 네, 연애 이야기 하기 전에 한번 샤이니의 줄리엣 듣고 가겠습니다. Yeah. Song for my Juliet. 쏟아질 듯한 달빛 역시 어두워 터질 듯한 눈불 너도 마찬가지 그녀에게 빛이 나는 법을 배워야 해 그녀를 보면 눈이 멀어버릴 거야 제발 기회를 줘요 보는 눈 마치 안고 싶어서 난 내게 장난치는 것 같아 Juliet 영혼을 바칠게 So I got you Juliet 제발 날 받아줘요 Juliet 가끔이 좀 달콤할 때 속삭여 나를 새 달콤한 춤도 활활 불타오르는 유혹 립슨 독이라도 그댈 지키는 기사도 유리방에 갇힌 사랑은 빨간 신호 그댄 이미 세상의 중심 나만 내 초점 하루 종일 장난치던 나 밀고 당기고 무너져도 오늘 온몸 꽉찬 그대의 향기조차 멈출 수 없으니 내 심장 속에도 모두 다 깨지고 제발 맘을 열어요 대하는지 스쳐 지나도 떨리는 가슴 방이라도 터지겠어 Juliet 영혼을 바칠게 So I got you Juliet 제발 날 받아줘요 Juliet 가끔이 지나다 달콤하게 속삭여줘 나를 새 아무 말도 안 해도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걸 그대 두 눈이 간절히 나를 원한다 했잖아요 이제 먹고 날 수 없어 널 쫓는 습관조차 참을 수 없는 중독처럼 퍼진다 My heart You're perfect Juliet 영혼을 바칠게요 I wanna be with you my girl Yeah, yeah Juliet 가끔이 내 사랑을 적용해 그대 Juliet 나도 한 사람 찬란하게 빛나 내 마음을 찬란하게 빛나 내 마음을 찬란하게 빛나 네, 샤이니의 줄리엣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윈스턴이 사랑하는 여자 이름은 줄리엣이 아니라 줄리아였지만, 네, 제가 원래 유토리아도 유토피아로 알고 줄리엣도 줄리아로 알고 원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그거죠. 양지호나 양지유나 그거죠, 그쵸 주윤님? 아, 왜 이렇게 웃기죠? 네, 다시 그러면 책 얘기로 넘어가서 비밀 연애 네. 얼마나 달콤했을까요? 지호 씨 비밀 연애 경험 있으세요? 제가 사실 유명인이 아니라 비밀 연애 경험은 없는데요. 그런 건 있죠. 상대방이 모르는 비밀 연애. 상대방이 모르는 연애? 네. 어떤 거죠, 그게? 저 혼자 열렬하게
비밀 연애를 해본 적은 있죠. 그 짝사랑인 건가요? 네, 그쵸. 우리 초등학교 3학년 때 되게 유행했던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꽃보다 아, 그 유명한 드라마. 네, 거기 F4에 그 우리 얼짱 선배들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우두머리 역할 하시는 분 이땡땡 배우님. 저도 좋아했어요. 그렇죠. 구준표 씨. 네, 이건 얘기해도 되죠. 배우 이름이 아니라 역할 이름이니까. 네. 네, 아무튼 구준표 씨 참 좋아해가지고 3학년 때 저 혼자 비밀 연애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근데 사실 현실에서는 비밀 연애를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쵸? 네, 그쵸. 네, 그래서 저는 비밀 연애 경험은 없고 주은님은 있으세요? 저도 없어요. 저는 여대를 나와가지고 네. 연애를 하려면 거의 다 무조건 소개팅을 받아야 됐거든요. 소개팅을 받으면 다 주변에 아니까 이게 비밀이 될 수가 없죠. 아쉽네요. 아, 그러게요. 우리도 이 윈스턴과 줄리아의 사랑에 공감을 해줘야 되는데 비밀 연애를 해본 적이 없어서 100%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1984의 배경상 사랑이 통제되는 사회였고 그래서 비밀 연애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비참한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네. 저는 이 이상을 읽으면서 인간의 사랑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꼈는데요. 왜요? 이 주인공들이 아무리 뜯어 말려도 네. 아무리 금지시키고 통제해도 그 감정이라는 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아, 저는 오히려 그거 느꼈어요, 주은님. 어떤 거요? 결국에 너네도 어쩔 수 없구나. 그 짤 아시죠? 어떤 짤이요? 그렇게 난리치더니 결국 너네도 헤어졌네. 아. 점점점 이 짤이 있는데 이게 시대적 사회 때문에 사회적 시대적 배경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결국에 사랑이란 거는 이 상황에서 바뀔 수 있는 마음이구나. 라는 네. 걸 느꼈어요. 되게 마음이라는 건 유동적이고 또 그래서 사랑에 쉽게 빠질 수도 있고 쉽게 벗어날 수도 있겠구나. 있겠구나가 아니라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한순간에 사랑에 빠진 우리 윈스턴은 네. 그 사랑의 힘으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이 체제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데요. 이 사랑의 힘이 대단하잖아요. 그쵸. 마음이 바뀔지언정 그 당시 그 사랑이 가지는 당시 힘은 대단하죠. 그래서 왜 있잖아요. 부모님이 반대할수록 더 사랑이 커진다고. 저는 왠지 윈스턴이랑 줄리아가 약간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이 통제된 사회에서 사랑이란 자극적인 감정을 처음 느껴봤기 때문에 이렇게 더 큰 파워를 낼 수 있던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하거든요, 주님. 네, 윈스턴과 줄리아는 미래 장소를 바꿔가면서 안전하게 계속 만남을 이어가는데요. 이 비밀 장소를 바꿔가면서 30분 이상을 그래도 만나지도 못하고 늘 거리에서 스치듯이 만나면서 사람들이 많은 거리에서는 서로 쳐다보지 못하고 깜빡거리는 불빛 등대처럼 뚝뚝 끊어지게 대화를 나눴어요. 되게 신기하죠? 이걸 이 사람들이 이렇게 비밀 연애를 한 거예요. 그 연애라고 볼 수 있나요? 신기하네요. 네. 이거를 줄리아는 분할 대화라고 했어요. 복화술을 쓴다고 하죠. 복화술 할 수 있으세요, 주님? 복화술 지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말하면 윈스턴 사랑해. 줄리아 사랑해. 지금 제 얼굴을 보고 주호님이 이렇게 말하면 복화술일까요? 잘하는데요? 네. 재밌네요. 네네. 네, 여기 복화술을 하는 저희는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의 DJ 변주은 양지호고요. 저희 코너는 힐링 충전소 코너의 책 먹여주는 여자, 책 먹여입니다. 매일 화요일 자정에 하고 있고요. 지금 복화술 하고 있지만 책 소개하는 코너입니다. 네. 이들의 비밀 연애는 이 사랑이 지속될수록 운명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이게 연애와 그런 사랑을 전부 다 통제하고 금지되는 세상에서 네. 자라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 사상 경찰들이 자신들을 잡아 죽이리라 이런 거를 이제 운명으로 여기고 한편으로는 자기가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은밀한 세계가 자기들이 건설할 수 있다. 또 이렇게 믿은 거죠. 사랑의 힘이네요, 정말. 네.
근데 결국에는 이들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해요. 네, 결국에 너희도 끝이 났구나. 네, 이들의 사랑은 결국 들켜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3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음악 한번 듣고 3부를 미리 예고를 하자면 이 3부에서는 이 비극적인 사랑. 네네네, 이 사랑이 끝이 나는 장면을 저희가 읽어 드릴 겁니다. 일단 음악 한번 듣고 오시죠. 음악 뭐 들을까요, 우리? 네, 제가 봄에 솔로였을 때 자주 듣던 노래 10cm의 봄이 좋냐 노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봄이 좋냐, 윈스턴아. 꽃이 언제 피는지 그딴 게 뭐가 중요한데 날씨가 언제 풀리는지 그딴 거 알면 뭐 할 건데 추울 땐 춥다고 붙어있고 더우면 덥다고 니네 진짜 이상해 너의 달콤한 남친은 사실 PC방을 더 가고 싶어 하지 겁나 피곤하대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망해라 아무 문제 없는데 왜 나는 안 생기는 건데 날씨도 완전 풀렸는데 감기는 왜 또 걸리는데 추울 땐 추워서 안 생기고 더우면 더워서 인생은 불공평해 너의 완벽한 연애는 아직 웃고 있지만 너도 차일 거야 겁나 지독하게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손잡지 마 발짱 끼지 마 끌어안지 마 제발 아무것도 하지 좀마 설레지 마 심쿵하지 마 행복하지 마 내 눈에 띄지 마 봄이 그렇게도 좋냐 멍청이들아 벚꽃이 그렇게도 예쁘디 바보들아 결국 꽃잎은 떨어지지 니네도 떨어져라 몽땅 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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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10cm의 봄이 좋냐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봄이 아니지만 사랑을 하는 날씨는 늘 봄 같죠. 그쵸.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읽어볼 장면은 윈스턴의 봄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차가운 겨울이 왔죠. 네, 너무 안타까운 현실의 장면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거의. 네. 우리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윈스턴은 머리 바로 위에서 나는 것 같은 연이어 이어지는 날카로운 소리를 들었다. 그는 공포감과 필자적으로 싸웠다. 생각하는 것, 생각하는 것.
1초도 안 되는 순간이 남았더라도 생각하는 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었다. 갑자기 짐승의 캐캐 묵은 지독한 악취가 콧구멍 속으로 밀려 들어왔다. 그의 속에서 발작처럼 구역질이 치밀면서 거의 의식을 잃을 지경이었다. 모든 것이 캄캄해졌다. 한순간 그는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비명을 질러댔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벗어날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다른 인간의 몸뚱이를 그와 지 사이에 끼워 놓아야 했다. 눈앞에 마스크면이 너무 커서 다른 모든 것을 시야에서 가려버렸다. 철망으로 된 문은 그의 얼굴에서 2뼘 정도 떨어진 곳에 있었다. 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고 있었다. 한 마리는 위아래로 펄쩍펄쩍 뛰었다. 하수구에 물때가 잔뜩 낀 또 다른 늙은 쥐는 뒷발로 서서 분홍색 앞발을 가로대에 걸치고 미친 듯이 공기 냄새를 맡았다. 윈스턴의 눈에 그놈의 수염과 누런 이빨이 보였다. 또다시 캄캄한 공포가 그를 엄습했다. 그는 볼 수도 움직일 수도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이건 제정시대 중국에서는 흔한 처벌이 방식이었다네. 오브라이언이 여느 때처럼 설교조로 말했다. 이제 마스크는 바로 그의 얼굴 앞에 있었다. 철망이 그의 뺨을 스쳤다. 그리고 그때, 아니 그것은 안도감이 아닌 희망, 그저 희망의 작은 조각 하나였다. 너무 늦었다. 어쩌면 너무 늦은 것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그는 갑자기 이 세상에서 딱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이 벌을 옮겨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그 한 사람의 몸뚱이를 자신과 쥐들 사이에 밀어넣을 수 있었다. 그는 몇 번이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다. 이걸 줄리아에게 하세요. 줄리아에게 해요. 내가 아니라 줄리아한테. 당신이 그녀에게 무슨 짓을 하든 상관치 않아요. 그녀의 얼굴을 뜯어내고 뼈까지 발라내버려요. 내가 아니라 말이요. 그는 쥐들로부터 벗어나 뒤로 거대한 심연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그는 여전히 의자에 묶여 있었지만 바닥을 뚫고 건물벽을 뚫고 땅을 뚫고 바다를 뚫고 대기를 뚫고 우주 공간 속으로 별들 사이의 심연 속으로 추락했다. 쥐들로부터 줄곧 멀어지고 아득히 멀어져서 그는 몇 광년이나 멀리 떨어졌지만 오브라이언은 아직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뺨에서는 여전히 철망의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다. 그러나 그를 에워싸고 있는 어둠을 뚫고 또다시 짤깍 하는 금속성의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그 소리가 철망문이 열리는 소리가 아니라 닫히는 소리임을 알았다. 네, 여기는 서대문구 공동체 라디오에 매주 화요일 자정에 방송이 되는 힐링 충전소 코너에 책 먹여주는 여자, 책 먹여였고요. 지금 이 장면은 저희가 오늘 소개한 1984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네, 방금 저희가 얘기한 부분은 이제 2부에서 윈스턴 주인공이 고문을 당하는 부분이에요. 네, 너무 끔찍하고 잔인하죠. 근데 사실 이 쥐의 고문보다도 잔인한 건 바로 이 윈스턴의 마음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던 연인 줄리아를 자기의 고문을 막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이 참 잔인합니다. 네. 고문을 당하고 나서 윈스턴은 계속 교육을 당해요. 이 오브라이언이 왜 당이 이렇게까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지 윈스턴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기 위해서라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 왜 아까 작가 소개할 때 조지 오웰은 사회주의자였지만 행복을 위한 사회주의가 아니라 인류애를 위한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했어요.
네. 여기서 바로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오브라이언 악역이 하는 말이 행복을 위해서라고 하죠. 근데 이 조지 오웰은 행복을 위해서인 사회주의는 비판을 한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주인공 윈스턴은 국민이 핍박받는 국가는 생명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영속이 될 수 없다고 주장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오브라이언은 이미 정신을 가진 인간은 멸종됐다라고 말을 해요. 멸종을 시킨 거죠? 멸종된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렇죠. 윈스턴이 줄리아에 대한 모든 것을 밀고 했지만 그에게는 아직 줄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은 남아 있었죠. 이제 그거를 오브라이언이 간파를 한 거예요. 진정한 배신은 줄리아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이제 윈스턴과 오브라이언이 모두 생각을 했죠. 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 진정한 빅브라더의 승리였다. 네. 너무나 잔인한 승리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그리고 교육을 끝으로 이 윈스턴은 굉장히 새드 엔딩인데 제가 결말을 공유해도 될까요? 네, 이 밤 자정에 잠 못 이루시다가 듣는 분들이 되게 가슴이 철렁할 것 같은 새드 엔딩인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윈스턴은 교육을 받으면서 육체적인 건강을 되찾으면서 이제 당에 저항하려고 했던 자신이 그냥 얼마나 무모했는지를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기억하는 과거를 잊고 이 당이 자신한테 쇠뇌시킨 과거를 진짜 과거로 삼기로 하면서 스스로 그 쇠뇌를 시키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는 이 죽음의 순간을 상상하면서 그 시간은 절대로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갑자기 오지 않을까라고 이 윈스턴이 자신의 죽음을 짐작합니다. 네. 이 윈스턴은 결국 당이 자신의 정신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요. 결국 당에 의해서 총살맞고 새드 엔딩으로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조지 오웰 너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이 새드 엔딩이어서 더 뇌리에 박히는 그런 소설을 만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현명하고 선견지명이 있는 심오한 디스토피아 소설이었는데요. 약간 50분 내내 이 우울한 얘기하니까 좀 슬퍼요, 주은님. 네, 우리 저희 좀 재밌는 얘기 한번 해볼까요? 분위기 업 시킬까요? 네, 업은 아니지만 현대로 한번 넣어볼까요? 현대가 그래도 조금 더 네, 재밌으니까. 1984가 현대에서도 굉장히 명작이라 불리면서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읽는 소설이 된 이유가 네. 굉장히 현 시대에서 접목시킬 수 있는 그 부분들이 많아요. 네, 예를 들어가지고 이 책이 실제로는 감시 체제를 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고 진실을 왜곡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트럼프 취임식이 있었을 때 네. 이때 이 1984 책의 판매량이 그러니까 500%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이게 뭐 미국 대통령과 이 1948년에 쓰인 소설이 무슨 관계가 있겠나 싶은데 네. 이 트럼프 시대와 1984 시대의 디스토피아 사회가 공통점이 꽤 많습니다. 네. 네, 하나를 예를 들자면 트럼프가 옛날에 취임식에 참가한 청중이 자신의 참가한 청중이 역사상 제일 많았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조사기관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년 전에 오바마 취임식 청중이 트럼프 취임식 때보다 3배 더 많았다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요? 네. 네, 고의적으로 왜곡 보도를 한 거죠. 네, 마치 이 1984에서도 쓰여진 게 역사다. 네, 이렇게 주장을 맞아요. 하잖아요. 네, 네. 그거랑 똑같은 거죠. 네, 한 가지 사람들이 이제 의문을 제기하니까 뭐 한 가지 사안을 놓고 평가할 때 판단하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사안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면서까지 이제 그런 사실을 왜곡을 하는데 그래서 이 상황이 1984에 쓰인 상황의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미국 국민들이 그 당시에 1984를 굉장히 많이 샀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면서 또 조지 오웰이 슬퍼하겠네요. 네. 뭐 감시 시대라는 거는 요즘에도 흔히 볼 수 있죠.
뭐 요즘에는 사생활이 거의 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는 사생활을 전시하는 시대잖아요. 네, 그렇죠. 스스로. SNS도 네. 많이 하고. 스스로 만들어낸 감옥 같기도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보여주려고, 보여지기 위해 사는 삶, 스스로 이렇게 통제를 하는 삶. 아, 네. 통제래. 네. 스스로 감시. 네, 스스로 감시를. 네, 또 뭐 유명한 연애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면은 그 출연진들의 신상이나 그런 것들이 다 인터넷에 쫙 공개되기도 하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연예인, 연예계, 뭐 정치계 이쪽의 그런 사생활 부분들을 다 공개하고 국민들을 감시한다. 이 자체도 뭐 빅브라더의 사회, 뭐 감시의 시대 이런 것과 이제 일맥상통한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많은 시사점을 주는 책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1984 소개하는 책먹여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다음에 또 만나요. 듣고 끝내겠습니다. 유난히 이끌리던 미소였죠. 그대의 목소리 입술 그때 그날 모든 장면이